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계십니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뇌가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50대가 넘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62세 김정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중견기업 영업이사로 일하신 분인데요. 퇴근 후에도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실신하듯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청은망은이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수면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위험도 1.5배, 치매 위험도 마찬가지로 1.5배나 높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칠 때마다 여러분의 몸 곳곳에서 질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8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년층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오늘은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사라지는지 그 의학적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황금 수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셋째,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위험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듣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김 선생님은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킨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고 주말에 한숨 푹 자면 금방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김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서 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정신은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고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러다 망치면 어떡하지? 요즘 매출이 떨어지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이들 학비는 제때 보내줄 수 있을까? 생각이 생각을 불러오면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결국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알람 소리에 깨어났을 때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1~2번은 꼬박꼬박 이런 식이었죠. 김 선생님은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용량을 늘려봤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하는 걸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김 선생님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병원에 오신 김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퀭하니 생기가 없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젊었을 때 악력 70kg을 자랑하시던 분이 지금은 손을 꽉 쥐어도 볼펜 하나 제대로 못 잡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관계도 나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니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내분과 말다툼이 잦아지고 자녀들도 아버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늘어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후배들한테 밀리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러다가 정말 다 잃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일도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불면증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35%, 중년 여성의 42%가 주 3회 이상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고 버티거나 약에 의존하다가 문제를 키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토록 잠과 멀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의학적 원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수면의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는 천 조절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뇌의 각성 제어 장치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우리가 깊고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먼저 멜라토닌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한가운데 있는 솔방울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해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멜라토닌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토닌 공장이 나이가 들면 효율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20대 때를 100이라고 하면 50대에는 50 정도만 만들어내고 70대가 되면 20 정도로 줄어듭니다. 공장 가동률이 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멜라토닌이 부족하니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멜라토닌은 연료 같은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연료가 넘쳐나니까 시동만 걸면 바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연료 생산이 줄어드니 시동을 걸어도 차가 제대로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천 조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한곤 동물입니다.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 들 때는 천이 0.5도에서 1도 정도 살짝 떨어집니다. 이게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 천 조절이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천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졸음이 오고 새벽에는 다시 천이 올라가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천 조절 시스템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전후해서 안면홍조나 야간 발한 같은 증상을 겪으시는데 이게 바로 천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확 더워지면서 땀이 나고 깨는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비슷한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뇌의 각성 제어 장치입니다. 우리 뇌에는 깨어있음과 잠들음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게 있습니다. 낮에는 각성 스위치가 켜져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밤에는 수면 스위치로 바뀌어서 우리를 재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스위치가 딸깍딸깍 아주 확실하게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뻑뻑해집니다. 밤이 되어도 각성 스위치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서 뇌가 반쯤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눕기는 했는데 잠은 안 오고 온갖 잡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밤늦게 먹는 야식, 불규칙한 취침 시간, 과도한 카페인 섭취, 운동 부족 등이 우리의 수면 시스템을 더욱 망가뜨립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정말 수면의 적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낮에 쨍쨍 내리쬐는 햇빛과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해버립니다. 자기 전에 30분만 스마트폰을 봐도 멜라토닌 분비가 5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은 그냥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먼저 얕은 잠 단계를 거쳐 점점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 깊은 잠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며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지나면 렘 수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꿈을 꾸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이 사이클이 밤새 4-5번 반복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잠이지만 60대가 되면 5%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깊은 잠이 부족하니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얕은 잠 비율이 높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천둥이 쳐도 모르고 잤는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에도 잠이 깬다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중년층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자녀 교육 문제, 노후 걱정, 건강 염려 등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높아지면 뇌가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생산은 줄고 천 조절은 불안정해지고 뇌의 수면 스위치는 뻑뻑해지고 거기다 스트레스와 나쁜 생활 습관까지 더해져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로 치면 연료도 부족하고 엔진도 낡고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고 도로 사정까지 나쁜 상태에서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넣어주면 되고 엔진이 낡았으면 정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수면을 되살리는 5가지 황금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 수칙입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야말로 좋은 수면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잤으니까 좀 더 자야지 하면서 주말에 늦잠을 주무십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더라도 평소 기상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 속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이 시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시차 적응 못해서 고생하시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김정수 선생님에게도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주말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잠도 못 잤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 투덜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2주만 해보시라고 했죠. 아침 햇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생체시계가 제대로 맞춰지고 그날 밤에 멜라토닌이 정확한 시간에 분비됩니다. 아침 햇빛은 밤잠을 위한 예약 버튼인 셈입니다. 두 번째 황금 수칙입니다.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 스마트폰 사용, 업무, 독서 이런 것들은 모두 침대 밖에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파블로프의 개 실험 말씀드렸죠. 우리 뇌도 조건 반사를 합니다. 침대에서 계속 딴짓을 하면 뇌는 침대를 놀거나 일하는 곳으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자려고 누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뉴스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황 확인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걸 다 금지했습니다. 침실에는 아예 텔레비전을 빼시고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주무시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규칙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 15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십시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십시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십시오. 또 잠이 안 오면요. 다시 나오십시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뇌에게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걸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뇌가 학습을 마칩니다. 세 번째 황금 수칙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반감기라는 건 몸에 들어온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자정이 되어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정도 양이면 뇌를 충분히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커피 마셔도 잘 잤는데 왜 요즘은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김 선생님은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꼭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저녁에 야근할 때도 커피를 드셨고요. 제가 오후 1시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차를 권해드렸죠. 네 번째 황금 수칙입니다. 잠자리에서 478 호흡법을 실천하십시오. 이건 정말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십시오. 이제 숨을 멈추고 하나부터 7까지 세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을 오므려 작은 구멍을 만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8까지 세십시오. 후 하고 길게 내뱉는 겁니다. 이걸 4번만 반복하십시오. 1분도 안 걸립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긴장하게 만드는 가속 페달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브레이크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은 밤이 되어도 가속 페달이 밟힌 상태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긴장이 풀리지 않죠. 478 호흡법은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입니다. 특히 숨을 멈추는 7초 동안 폐에 산소가 가득 차고 천천히 내쉬는 8초 동안 부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김 선생님 말씀으로는 세 번째 반복할 때쯤 되면 발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온몸이 손뭉치처럼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이 올 때 그냥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추가로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478 호흡법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에 편하게 누우신 다음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꽉 주었다가 5초 후에 확 풀어줍니다. 그 다음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가 풀고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가면서 반복합니다. 전체 과정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 대부분 중간에 잠이 드십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거죠. 김 선생님은 처음에 얼굴까지 다 못 가고 배 근육 할 때쯤 잠드셨다고 합니다. 5번째 황금 수칙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먼저 샤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천이 잠깐 올라갑니다. 그러다 샤워를 끝내고 나오면 천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천이 떨어질 때 잠이 잘 옵니다. 인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단,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천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로 10분 정도 씻으시면 됩니다. 반신욕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천연 수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트립토판이 뇌까지 가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트립토판을 뇌까지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꿀 한 숟가락이 중요한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바나나 반 개를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김 선생님은 이 5가지 수칙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 2주는 솔직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느라 더 피곤하다고 불평도 하셨죠. 하지만 3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눕고 30분 안에 잠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요. 한 달이 지나자 예전처럼 6시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 선생님은 수면 유도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 신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깨시는데 그때 극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몰려오는 분입니다. 이건 조조각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수면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잠도 돌아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발버둥을 치는 분입니다.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요. 이건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무서운 건 이게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다가 숨이 컥컥 막히는 분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됩니다. 숨이 멈추는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하거나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리시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인데 철분 부족이나 신경계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신경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제발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이건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2가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은 절대 수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의 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고꾸라지는 것 같지만 그건 기절에 가깝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밤새 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자면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술은 깊은 잠과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8시간을 자도 4시간 자는 것만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점점 술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 소주 반 병을 드시고 주무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제가 그걸 끊으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술을 끊고 2주가 지나자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20년 만이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낮잠은 자도 되나요? 낮잠은 양날의 검입니다. 짧게 자면 약이 되지만 길게 자면 독이 됩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갑니다. 깊은 잠에서 억지로 깨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리고 낮에 깊은 잠을 자버리면 밤에 잘 수 있는 깊은 잠의 양이 줄어듭니다. 수면 압력이 풀려버리는 거죠.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밤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낮잠을 주무시려면 알람을 꼭 맞춰두시고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십시오. 침대가 아니라 소파나 의자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무의식적으로 길게 자게 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수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에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보십시오. 첫째, 잠자리에 누운 후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립니까? 둘째, 밤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십니까? 셋째, 원하는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합니까? 넷째,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합니까? 다섯째,
낮의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섯째,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잠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까? 일곱째, 이러한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나타납니까? 자, 손가락 몇 개를 꼽으셨습니까? 0개에서 2개라면 정상 범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3개에서 4개라면 경도 수면 장애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 2주 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5개에서 6개라면 중등도 수면 장애입니다. 가급적 빨리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7개 전부라면 중증 수면 장애입니다.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이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외에도 저희 병원에서 수면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8세 박영희 여사님은 10년째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폐경기 이후 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죠. 약 없이는 눈도 못 붙이셨습니다. 이분에게는 특별히 저녁 산책을 추가로 처방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동네를 걸으시라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천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탁월하거든요. 6개월 후 박 여사님은 수면제 용량을 4분의 1로 줄이셨고 지금은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드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7세 이창호 선생님은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증 환자셨습니다. 밤새 코를 골다가 숨이 멈추고 아침에는 두통에 시달리셨죠. 수면다원 검사 결과 시간당 45회나 호흡이 멈추는 중증이셨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셨지만 2달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꿈도 꾸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꿈을 못 꿨다고요. 깊은 잠을 못 자서 렘수면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15세 최미영 선생님은 불안장애와 불면증을 동시에 겪으셨습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운 생각이 밀려온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했고 1년 후 지금은 약도 치료도 모두 졸업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48세 정현우 선생님은 야간 교대 근무를 하시는 택시 기사분이셨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생활 패턴 때문에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휴일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죠. 이분에게는 특별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낮에 주무실 때 침실을 완전히 암막 처리하시고 귀마개와 안대를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 아침 햇빛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정 선생님은 낮잠의 질이 크게 좋아지셨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한복순 여사님은 남편분을 여의신 후 불면증이 시작되셨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50년 함께한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의학적 치료보다 정서적 지지가 더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저희 병원의 심리상담사와 함께 애도 상담을 받으시면서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게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셨고 결국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생산이 줄고 천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뇌의 수면 스위치가 뻑뻑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둘째, 5가지 황금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아침 햇빛을 쬐십시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으십시오. 잠자리에서 478 호흡법을 하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와 꿀탄 우유를 드십시오. 셋째,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깨면서 극심한 우울감이 드는 분, 자면서 소리 지르고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분, 코골이와 함께 숨이 멈추는 분,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넷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우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만약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십시오. 다섯째, 2주만 버티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는 데는 보통 2주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효과도 없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을 충전합니다. 잠을 못 자면 이 모든 과정이 멈춥니다. 치매, 심장병, 당뇨, 우울증 같은 무서운 병들이 수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푹 주무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쉽고 확실한 건강 관리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깊은 잠 한 번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2주만 해보십시오. 김정수 선생님도 해내셨습니다. 박영희 여사님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밤이 편안해야 낮이 빛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 깊고 달콤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눈 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방해하는 질병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과 하지불안증 후군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